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예. 바로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첫 번째 그쵸. 주제의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 대선판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권영국 후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 대선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첫날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본투표가 있고요. 네. 본투표가 끝나면 이제 대선 전국이 마무리되는 거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길게 보면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지금 6월 3일이 이제 6월까지니까 네. 6개월간의 네. 그 뭐랄까요? 계엄, 탄핵, 대선 전국 이 세 가지를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8년 만에 다시 겪었어요. 그렇죠. 네, 9년 만에 8년 만에 다시 겪은 건데 격동의 시기죠,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인 줄 알았어. 그런 일들이. 그렇죠. 그런 일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6월 항쟁 못 겪었잖아. 우리 90년생이라 92년생 91년생 우리는 못 겪었죠. 맞아요. 예.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 뭐 부마 항쟁, 못 뭐 겪었어. 4.19 혁명, 네. 3.1 운동 이런 거. 네. 물론 이제 2008년에 이제 뭐 광화문에서 그렇죠. 촛불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고기 수입 반대해가지고 네. 그때는 제가 서울에 가지 못했고 뭐 그렇죠. TV로 보고 하긴 했는데 국정농단만큼 이렇게 임팩트가 큰 사건, 역사적 사건이 없었지. 맞아요.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고 그때는 인용이 진짜. 되고 예. 민주주의의 혁명이다 막 그렇죠. 이랬는데 8, 9년 만에 조금 양태가 다르게 일어났어요. 굉장히 계엄 선포하고 막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주체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95%가 물러나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라는 여론까지는 아니었고요. 거의 6대 4주처럼 이렇게 됐었어요. 네. 이게 묘하게 흘러간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반발심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아마 새로운 네. 대통령이 뽑히고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좀 뻥뻥 구멍이 뚫렸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볼까요? 이주호 사회부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없죠. 뭐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죠. 감사원장도 없죠. 뭐 다 이래 막 우리 지금 막 없어 막 국가의 기관장들이 지금 다 공석이야. 대행의 시대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 약간 비정상의 시대를 빨리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누가 됐든 간에 맞아요. 예, 누가 될지 사실 예상이 되죠. 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맞아요. 5월 29일 사전투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뭐 지금 투표율이 지금 꽤 높다고 합니다. 네. 예, 지난 대선보다 더 높다고 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네. 지지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자 뭐 내란 세력 청산하기 위해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이랬잖아. 네. 근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지금 블랙아웃 기간도 들어갔습니다. 네.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이재명이 40% 중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김문수가 40% 초반대 그러니까 좀 약간 많이 좁혔죠. 이준석이 한 10% 언저리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권영국이 1.9%까지 나왔어. 2%까지 나왔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제 TV 토론 보셨나요? 지금 오늘 5월 29일인데 5월 27일 3차 TV 토론 맞죠, 다. 거기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과거 형수 욕설이라 하면서 여성 성기를 뭐 찢어버린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아들이 썼다는 댓글로 알려진 여성 성기를 젓가락으로 꽂고 싶다라든지 이 발언이 젠더 관점에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봤죠. 그렇죠. 이게 흔히 아포파시스 전문 용어로 네. 아포파시스 요법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동욱이가 네. 연애 못한 지 5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야. 네. 전 동욱이가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멍청하다는 걸 부각하는 네.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 서른 의원이 네. 민주당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 막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 네. 정윤회가 청와대 가서 박근혜랑 막 연애한다 막 이런 게 있었어.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저 정윤회 씨랑 연애하고 그런 거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네. 매기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아포파시스 화법이거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게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굉장히 상스럽고 노골적이고 굉장히 외설적인 내용을 전 국민이 보고 생중계로 보고 있는 대선 토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 성기를 젓가락을 꽂은다는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 네. 정당에서 젠더 가능성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하고 권영 후보한테 미끼를 던진 거죠. 권영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피해나게 했는데 그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내내. 좀 그렇죠. 끔찍한 발언이긴 했어요. 예. 사실 요즘 대선파 어떻게 보고 있냐고 했을 때 일단 좀 아싸리 판이다. 약간 그런 것도 솔직히 네. 생각이 들고 뭔가 그런 말들 해요. 정책이 실종되고 자꾸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약간 그런 형태가 네. 보인다라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난무한 게 한국 정치가 이 꼴은 그거야. 그렇죠. 방금 동의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 정치는 곧 네거티브 상대 족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편 무조건 옹호하고 빨고 디펜스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없거든. 그렇죠. 근데 갈수록 그게 더 심해. 계속 역대급 경신하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조차도
그런 말 하는 거야. 근데 어그로를 끌어주려면 어쩔 수 없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또 뉴스타파 사실 그런 생각들은 다 정책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산적인 토론이 그나마 내가 가장 건전했던 토론이 그러니까 8년 전 9년 전 국정농단 때 네. 그때 네. 심상정 유승민 아, 진보 보수 확고한 후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강자했던 민주당 경선이 또 치열했거든요. 네. 그 당시 안희정, 뭐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문재인, 홍준표, 그다음 심상전, 유승민 이 사자 토론이 굉장히 정책적 토론. 그 다음에 뭔가 컨텐츠가 확고한 후보들 중에 하나여서 박근혜에 비하면 그랬다고. 실제로 괜찮았어 토론이. 물론 네. 이제 약간 되게 네거티브하고 공격적인 태도는 있었지만은 네. 꽤 그래도 정책 토론이 됐던 대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 엉망이었죠. 그렇죠. 윤석열과 이재명이었는데 네. 이재명은 윤석열 공격하고 검찰 독재 정권의 수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윤석열도 무슨 다수 전과자, 다수 범죄자랑 무슨 내가 맞대고 토론을 하냐 막 이런 약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격만 하는 네. 굉장히 더러운 선거였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또 이재명 후보는 약간 완전히 밴드웨건 후보가 돼가지고 완전 주류 후보가 돼가지고 몸을 사리면서도 이재명과 김문수의 이제 융단 폭격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권영국 혼자 분투하면서 네. 정책과 비전과 차별금지법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얘기를 여기 기후위기야.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후보는 사실 권영국밖에 없어. 그렇죠. 어, 현재는.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의 젓가락 파동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단일화는 어떻게 됐죠?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는 걔도 안 됐잖아요. 무산됐죠. 안 되고 예, 있어요. 무산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 사퇴할 수도 있어. 네. 근데 그럼 지금 사퇴하는 건 욕을 가가지로 먹고 그렇죠. 단일화 컨벤션 효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평마미디어는 공식적으로 권영국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맞아요.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윤록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평마미디어는 왜 언론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미국도 아닌데 여기가 독립 언론이 살아면서 왜 특정 후보를 그렇게 대놓고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 거야? 지지하는 이유는 일단은 평범합니다. 1차적으로 거대 양당이 그런 주도에 있는 그 정치 질서에 되게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꼈고요. 굉장히 피로감을 엄청나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권영국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그분은. 네. 그들 지지하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예. 윤록 기자 잘 말해줬는데 네.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는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렇고 염증을 많이 느껴요. 예. 거대 양당 체제가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가치가 있고요.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했고 소수 정당 보도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선거제도 개혁. 맞아요. 그러니까 한 표만 더 받아도 당선되는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단순 다수대표제에 대한 그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선거제도 개혁 보도도 많이 했고 소수 정당 보도도 많이 했고 평범한 미디어가 네. 지향하는 스탠스가 그거니까 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양당 체제를 균열해야 된다고 하는 특집 기획 보도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맞아요. 이제 예. 제가 강주에 내려가지고 평범미디어 지금 설립한 지 4년 됐는데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뭐 이렇게 큰 선거도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도 있었네. 네. 그런 약간 그 전국 선거 큰 선거 전국이 열릴 때마다 이제 평범한 미디어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대 양당 체제의 비판적인 논조를 계속 약간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그런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그런 당위적 흐름에 따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권영 후보를 네. 지지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죠. 맞아요.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도 거대 양당 후보는 아니지만은 거대 양당보다 더 거대 양당스러운 되게 구태 정치 홍보 전략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지지할 수가 없고요. 뭐 그렇죠. 갈라치기 하고 뭐 이런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네. 굉장히 좀 약간 좀 추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김문수를 당연히 지지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인물에 대한 약간 호불호도 있겠지만은 거대 양당 체제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두 후보를 보이콧하는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준석이 비양당 제3의 후보긴 한데 네. 그래서 언론에서 빅3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을 저희가 지지할 수는 없다. 정치적 그렇죠. 가치관에 따라서 지지할 수가 없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양당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그 빅3라고 흔히 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빅3 후보를 다루지 않아도 이미 기성 매체에서 과잉 보도가 되고 있어요. 힘이 엄청나게 예, 나겠죠. 무지하게
그냥 텔레비만 틀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건영국 후보는 조명이 주목이 덜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건영국 후보를 100번 보도하면 네. 거대 양당 후보는 한 1000번, 1500번 보도하는 약간 2000번 이런 보도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2000번 보도하는 약간 네. 20배 정도, 20배, 15배 차이가 나고요. 맞아요. 물론 건영국 후보도 지금 인터뷰, 언론 인터뷰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세 명의 후보는 무지막에 이제 언론의 보도가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대선 판도도 다 그 세 후보 중심으로 그렇죠. 이준석도 가끔 패싱하면서 두 후보 중심으로 그렇죠. 다들 아무래도 두 후보가 이제 양당 후보니까 맞아요. 득표를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건영국을 공식 지지 선언하고 참고로 그 이제 윤도욱 기자나 정혜민 크루가 민주노동 당원이에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정혜민 크루는 광주 지역에서 정의당 당원인 지 오래됐고, 그래서 윤도욱 기자도 맞아요. 광주 와가지고 폼나게 하려고 이제 정혜민 크루 따라서 이제 당원이 됐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성준 센터장, 박성준 크루만 남았는데 우리 센터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이제 약간 승인을 구하지 않고 제가 건영국 집중 보도를 하겠다고 평범미디어 기사를 썼거든요. 바로 카톡이 왔어. 너무 좋다고. 너무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아, 역시 박 기자님이랑 제가 생각이 통했네요. 이렇게 너무 고마운 말씀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흔쾌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영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건영국의 인생을 좀 다뤄볼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첫 번째 읽어주세요. 1963년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난 운동권이 되기까지. 그거 아세요? 1963년생이에요 건영국이. 그럼 누구랑 동갑이죠? 누구랑 동갑? 이재명과 동갑이에요. 그래도 이재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동갑이고 네. 이재명도 인권 변호사였죠. 그렇죠. 이게 흑수저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게 맞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죠. 건영국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변호인 봤죠 영화. 네.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의식을 그러니까 속물적인 변호사에서 네. 뭔가 의식화되는 과정 그렇잖아요. 건영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건영국도 아주 대표적인 노동 인권 변호사가 되는 이분도 건데 원래 그 금속 쪽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재명은 동갑이고요. 네. 강원도 태백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아들로 태어났고 태백 출신입니다. 가난해가지고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어디 갔다 빨리 취업하려고 포항제철공고에 갔습니다. 포항제철공고에 갔고요. 거기서 쇳물을 공부했대요. 쇳물 제철이니까 그렇죠. 네. 쇳물 공부를 깊게 해보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겠다 해서 포항제철공고에서 진학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입을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서울대에 갔어요. 서울대 금속공학과에 갔어. 헐 대박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63년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82학번이겠네. 네. 거의 82학번. 네. 그러니까 386 세대네요. 586 세대네. 그죠? 네. 60년대생, 그렇죠. 80년대 학번. 네. 대학 시절에 이제 운동권에 눈을 떴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변호인이 나온 송수변처럼 이렇게 생각했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집회 시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깨달았군요. 예, 근데 운동권들이 피를 흘리면서 경찰들한테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좀 생각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났대요. 바뀌었대요. 근데 건영국은 사실 운동권의 주류는 아니에요. 예, 언더서클에서 활동하지 않고 뭔가 주변을 맴돌았대요. 가장 주변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약을 주로 했고 네. 본인도 뭐 내가 핵심부에 들어갈 만한 깜냥이나 배포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노동운동가 권영국 변호사 되다. 노동운동가 권영국 변호사 됐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주로 하다가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요. 풍산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어요. 딱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약간 이과 공돌이 엔지니어 출신. 공대생 네. 느낌이지. 전형적인. 이게 경주에 있는 안강읍에 공장이 있었어. 네. 이 풍산그룹에. 네. 그래서 경주시가 이제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네. 안강읍에 있는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풍산그룹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주랑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 그러니까 입사 이후에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뭐 어떻게 되겠어? 잘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천 되겠어?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좌천이지 무조건 불이익을 주지. 자천 또는 해고 됐겠죠? 그렇죠. 예. 노동조합 만나 그렇게 됐고요. 네. 1988년 민주화 직후에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료 직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잃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그래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이거 다 쉬쉬해야 돼 이랬겠어 아니면은 대자보 붙이고 강력 투쟁했겠어. 투쟁하죠. 그렇죠. 대자보를 붙이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다가 그래 너 같은 정의로운 직원을 우리 기업에서 평생 안고 가야겠어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바로 해고하겠어요. 무조건 눈엣가시 잘라야지. 눈엣가시 잘렸겠죠. 네. 근데 잘리면은 어떻게 그래 우리가 기업 경영권의 일환으로 우리가 해고된 건 당연하지 이랬겠어 아니면 복직 투쟁을 했겠어. 투쟁하죠. 복직 투쟁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봅시다. 복직 투쟁을 격렬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네. 복직투쟁을 강렬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기업들은 그 풍산그룹 입장에서는 고소를 했겠죠, 경찰에. 그렇죠. 네. 그럼 경찰이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의 그 권영무 노동자의 복직투쟁을 존중했겠어? 아니면은 수배하고 구속하고 체포하려고 했겠어? 머리채부터 잡고 시작하는 거지.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수배와 구속과 복역의 과정이 반복돼요. 그렇죠. 그게 몇 년간? 4년간. 그렇죠. 4년간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음. 그래서 약간 이런 견제까지 이렇게 약간 도피하면서 살 수 없고 깜방 왔다 갔다 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권영국 아내가 권유를 합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일본 도쿠시마 대학에 가서 석사 학위를 따고 옵니다. 아마 관련된 학위인 것 같긴 해요. 돌아와서 사법시험, 그러니까 뭐 할 거 없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게 빨리 돈 벌기 위해서 포항제철공 가가지고 포항제철 공부해서 뭔가 좀 약간 나는 쇳물이나 약간 그런 약간 화학 쪽 공부를 좀 해보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지 해서 서울대를 가고. 그러니까 계속 운동권 뭐 노동운동하고 뭐 그리고 학생운동 하다가 자꾸 막 그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네. 수배되고 구속되고 이런 삶에 지치니까 그래 좀 그래도 좀 인간하게 살아보자 해서 변호사를 대기로 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현이나 뭐 이재명 이런 사람 머리가 다 좋아 이런 그렇죠. 사람도 흑수적이긴 한데 머리가 좋아. 애초에 변호사를 듣는 것 자체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서울대 가고 막 그렇죠. 맘 먹은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나 가고 싶다고 서울대 네. 갈 수 있어.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 사법시험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해직이 된지 풍산그룹에서 잘린 지 10년 만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한 3년 만에 3년 10개월 만에 1999년입니다. 그죠. 합격을 합니다. 그 당시 사법시험이 더 어렸을 거예요. 예, 훨씬. 로스쿨 출신이 아니죠. 그렇죠. 99년이니까. 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네. 그 다음 민주노총과 민변과의 인연. 네. 민주노총과 민변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노동의제, 노동개혁의제의 약간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든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원숙해지고 성숙해진 권영국의 운동생활, 그러니까 그 사회활동생활 시즌2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 입문 직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2000년대.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 참여했고요. 어떤 선배의 소개로 처음에 3년은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법률사무사, 송우석 변호사처럼 약간 세무 전문 변호사 돼가지고 막 나이트 가가지고 삐끼 돌리고 막 이러진 않았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돈 잘 벌어보려고 수입료 많이 받아서 약간 이런 약간 세속적인 변호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하던 게 있었잖아요. 노동운동했고 그렇죠. 네. 격렬하게 복직투쟁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향 후배인 권두섭 변호사로부터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직을 권유를 받은 거예요.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을 만들 건데 거기 원장이 돼주세요. 근데 이거를 저 돈 벌어야 되니까 죄송한데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깎겠어? 아니면은 고민하다가 수락했겠어? 수락했죠. 수락했겠죠. 네. 수락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락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돈 많이 버는 변호사겠죠. 음주운전 범죄자들 옹호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건 왜냐면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가장 돈 벌기 쉽거든. 그렇지. 그잖아. 돈 많이 주니까. 걔들 처벌 약하게 해주면서 음. 수익률 많이 땡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성폭행 범죄자들 벌 덜 받게 하면서 수익률 땡길 수 있거든요. 원래 가해자 편으로 줘야 돈 벌죠. 물론 안 그런 변호사들도 있어요. 정경희 변호사처럼 그런 그렇죠. 분들도 있어. 네. 되게 존경스럽고 실력 있으면서도 그치? 그러니까 네. 가해자들 옹호하지 않으면서도 그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죠. 3주간 고민을 깊게 해서 끝내 수락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때 권영국 아내가 뭐라 했냐면은 손에 닿아진 떡을 놓치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권영국도 그 당시 회고하면서 어차피 할 바에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풍산에 있을 때 이게 그 당시 인터뷰인데요. 풍산그룹에 있을 때 어떤 노동자가 그랬대요. 당신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냐. 상황이 불리해지면 당신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 라고 하는 그 약간 뭐랄까 약간 지탄의 말이 있었대. 그 말이 너무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 3주 만에 그거를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영화 속에서 그 택시 운전사에서 네. 보면은 송강호가 광주를 떠나서 전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하는 장면 있잖아. 약간 그렇죠. 그런처럼 맞아요. 결정적인 인생의 한 장면이지. 그 전주가 아니라 순천 이쪽이었을까요? 순천 쪽. 네. 맞아. 전주 순천 쪽에서 이제 약간 국밥 먹고 이제 갈라 그랬는데 그렇죠. 샥 돌아가지고 이제 유턴을 하지. 유턴해서 역사를 바꾼 이 유턴이죠. 영화적인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겠죠. 네. 김사복 씨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네. 여기서도 3주간 고민을 한 거야. 나 또 운동권하고 사회운동하면서 돈도 못 벌고 또 약간 감옥 들락날락 거리 쓰고 경찰 수사 받고 이런 힘겨운 삶을 그래도 또 살 수 있는 건데 현실적인 고민을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변호사 있으니까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민노천 법률원장을 수락하는 거는 권영국 인생에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되게 근데 음. 나는 그런 생각을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음. 그 당시 그 서울대 공대까지 나왔으면은 그냥 좀 기업 좀 빨면서 되게 막 높은 기업 만약에 임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당시면은 되게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건데도 이 사람은 또 노동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성향이 반골 기질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그 기업 조직에서의 부조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성격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조금 독립적으로 더러운 꼴을 안 보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렇긴 뭐 회계사, 세무사, 뭐 공인중개사, 변호사 이런 건데 맞아요. 판사, 검사 뭐 포함해서 네. 판검사보다 조직 생활이 덜하면서도 자기 자율성이 그나마 조금 보장된 데가 영업이 있겠지만 변호사죠. 변호사죠. 네, 변호사. 맞아요. 근데 인권 변호사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노동 변호사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음. 이 제안을 받고 결국엔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죠. 다시 사회운동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다시 투신해 버렸죠. 예, 들어온 거죠. 또 한 번 들어오면 또 이 사람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2008년 민변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가 되고요. 음. 점점 더 코어로 가는 겁니다. 사회운동에. 그렇죠. 2014년 5월까지 무려 두 번의 연임을 했고요. 그래서 6년간 최장기 노동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을 영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전문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사건들에는 권영국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CBS 윤진아 기자가 시리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거 나 재밌게 뉴스 봤어요. 지나갑니다라고 하는 이제 대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권영국을 다루는데 거기서 뭐라고 읽어줄게 한 파트를. 실제로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사회부 기자들의 전화번호 목록에 권영국 변호사 번호는 다 있었고 권영국 번호 없으면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봐도 될 정도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권영국이 맡았던 직책을 한번 내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변호인, 영등포 구치소 재소자 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변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 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민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장글의 살리기 운동본부 상임 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장,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 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법률지원단장,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게 권영국의 사회운동 경력을 말해주고 있는 감투입니다. 야, 굵직굵직한 다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성격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봐봐 경총 뭐 네. 전교조 경총 뭐 정경련 또는 뭐 무슨 우파 자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것 같아. 항상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 어두운 곳, 그렇죠. 또 노동, 네. 그 다음에 어떤 대형 참사 억울한 일 당한 분들. 음.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고 배경이 없는 그런 약자들의 곁에서 항상 있었던 사회운동이었겠죠. 그렇죠. 또는 불이한 권력을 비판하는 쪽 그런 운동이나. 그러니까 권영국 했던 사회운동의 성격이 그대로 다 녹아있어. 그렇죠. 맡은 자리를 보면. 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얘기하고 용상 참사 2009년 1월 20일에 있었죠. 거기서 노동의 자격 진상조사 조사팀장 했고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이때도 엄청난 역할을 했고 항상 약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 거기서 같이 옹호하다가 네. 경찰에 연행되거나 심지어는 구속될 위기가 처했는데도 영화 변호인에서 동료 변호사들이 다 그 법정에 다 출석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권영국도 그런 약간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구속영장을 겨우 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도 지금도 이해가 됐고 신세계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 파괴 전략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이런 책도 출간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의 그런 NL적인 구태적인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한 거죠. 실제로 헌재에서 해산 심판 결정을 내렸을 때 네. 법정에서 약간 변호사라는 이유로 들어가서 그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해산 선고를 하는 순간 막 항의하다가 민주주의 죽었다!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가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슴이 뜨거운 남자였죠? 그리고 그러네요. 2018년 비교적 최근인데 태안화력발전 김용균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김용균 씨 노동자가 유명한 그 거죠. 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레일에서 이제 약간 그 신체가 분리가 될 정도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깔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때도 이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권영국의 정치 입문. 권영국 노동인권 변호사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윤도 기자. 아까 그 여러 사건들 중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 계기. 찍어봐 한번. 김영균? 김용균도 있는데 더 그 이전부터 있었어. 정치에 참여하게 사실 2004년 그 17대 국회의원 당시에 네.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총선 때 그때 누가 중요했죠? 어떤 정당이? 민주노동당. 음. 지금은 신민주노동당이고 그때는 구민주노동당인데 네. 구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합니다. 네. 그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법조인 89인 선언에 참여를 했어. 네. 그때부터 정치 활동을 병행하는 측면에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2004년이긴 했는데 네. 근데 그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네. 쌍용차 구조조정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투쟁이 있었는데 이게 그 고등법원 2심에서는 그게 그 쌍용차 경영진들의 구조조정 결정이 부당하다는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어? 뒤집어졌죠. 네. 그때 아 그래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치가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 아마 2015년 말이었던 것 같아. 네. 그게 되게 중요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뭘 했겠냐면 시민혁명당 창당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창당추진위원장이 됐어. 2015년에 그때가. 네. 그때 인터뷰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시민이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할 수 있는 정치를 표방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스페인의 포데모스 막 이런 게 있거든. 이탈리아의 무슨 뭐 오성운동 막 있었어.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 활동을 하고 운동하는 그런 약간 사람들이 유럽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발생하고 막 이랬어. 포퓰리즘적인 그런 게 있었어, 사실. 좌파 운동 이런 게 있어가지고 포데모스 뭐 이탈리아 약간 오송 운동, 독일의 뭐 해적당 뭐 여기서 약간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온라인 정당 시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겠어 안 됐겠어? 어렵죠. 어렵죠. 항상 사분오율이 많잖아요. 진보정당.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100명이 모잖아. 100개의 생각이 있어. 그렇죠. 100명이 하나의 정당을 하려고 했으면 하나의 뜻을 모아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100명이 어때? 너랑 나랑 생각이 일치해 안 일치해? 안 일치하죠. 동욱이는 내 말 잘 들어준 것 같으면서 동욱이 생각이 있잖아. 그렇지. 또 혜민이도 봐봐. 네. 뭐 내일 모이자고 내일 모레 모이자고 너 청년유니온 가야 되고 뭐 말이 많잖아. 그렇죠. 입장과 생각이 셋도 달라. 네. 그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민혁명당에 모인 사람들 생각이 달랐겠어요. 다 일치했겠어요. 다 달랐겠죠. 네. 그래서 잘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2010년 총선에 첫 출마를 합니다. 무소속으로. 그때 그 당시에 용산 참사에 책임 있는 김석기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새누리당 의원이 경북 경주로 출마를 합니다. 공천 받아가지고 너무나 텃밭이죠. 그렇죠. 예, 보수 정당 입장에서 너무나 그 당선되기 쉬운 네. 텃밭에서 출마를 한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도심 속에서 그 약간 그 점거농성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 그런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이 경찰 네. 서울 경찰청장인가 경찰청장인가 서울 경찰청장이었을까 이 김석기가 네.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안 돼. 이건 안 되지. 나도 대항해서 경북 경주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진보 진영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곳이에요. 강세를 보이는 곳이에요. 겁나 약세죠. 거기서 몇 퍼센트 얻었다? 15%를 얻었어. 그렇죠. 15%는요 꿈의 숫자예요. 맞아요. 이런 약간 제3정당에서 유의미한 그거죠. 특히 진보정당에서 그렇죠. 15%는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맞아요. 강은미 의원이 15%가 안 됐죠. 아까 그렇죠. 몇 퍼센트였지? 강은미 의원이 14.5. 아까 0.5%만 했으면 10%만 넘으면 절반 보장. 그렇죠. 15% 넘으면 전액 보장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깝게.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권영국이 무소속이지만은 이렇게 인물 경쟁력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도 호소할 수 있다는 게 좀 약간 좀 통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2019년 10월에 정의당에 입당합니다.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왜 입당했냐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자 민중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며 조국 사태로 흔들린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입당의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하자마자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고요. 네. 2020년 2월 총선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서전 거리에 핀 정의 출판을 했습니다. 거리에 핀 정의라는 책을 자서전 같은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보통 출판 기념회 하면서 이제 출마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20년 4월 총선 경주 지역구 또 나왔어. 몇 퍼센트 이번엔 11.5% 얻었습니다. 절반 정도 선거 비용 보전을 받았고 10% 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있는데 권영국이 이번 대선에서 3% 거의 100만 표를 받는 게 목표인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지역구에서 11% 얻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이 11.5%라는 거는 정의당 후보들 가운데서 심상정, 여영구, 이정미, 윤소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인물 경쟁력이 입증이 됐다. 됐다. 네. 2020년 5월 정의당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3년 총선에서는 녹색정의당 지역구로 나갔어요? 비례대표 나갔어요? 그때는 지역구 아니죠. 비례.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네. 그래서 경선을 치렀어. 음. 당선권이었던 4번을 받았어. 네. 근데 아깝게도 녹색정의당이 3% 넘게 받았으면 몇 보였습니까? 못 봤죠. 2.1% 받아가지고 네. 원외 정당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의당이 정말 추운 시베리아의 추운 얼음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당대표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의당 8기 당대표. 누굽니까? 권영구. 예, 단독 후보로 출마해서 네. 과반 90% 이상의 과반 찬성을 받아가 당선이 됐어요. 네. 당대표로서 뭘 했냐? 비상구를 부활시켰어요. 비상구. 비상구 뭔지 알아요? 그 노동 상담해주는 곳이죠. 맞습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상담 창구라 해가지고 네. 예, 저도 그 비정규직. 저도 그때 임금체불 문제를 정의당 비상구를 도움 받아가지고 네, 그때 네. 비정규였나요? 비정규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노동 그걸 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초점을 맞춘 거긴 한데 기본적인 전반적인 노동 상담 창구 같아. 그러니까 알바생도 있고 비정규직보다 더 취약한 게 알바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단기 노동자들 맞아요. 있고 하니까. 단기가 진짜 취약하죠. 그러니까 비상구 부활 음.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 투쟁 연대를 강화해서 현장이 굉장히 많이 갔어. 본인이 정의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해왔던 거를 더 강화하는 그렇죠. 당대표로서 정당 맞아요. 당대표로서 강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만납시다라고 하는 전국 순회 당원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30억 정당 부채 탕감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2026 지방선거 매뉴얼 제작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후보 권영구. 예 대통령 후보 권영국은 어떤 가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출마를 했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기존 정당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그렇죠. 불가능하다.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꼭 필요하다. 그렇죠. 예 동의가 연락을 가는데 이제 내가 힘이 읽었습니다. 네. 5월 초에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뭐냐? 정의당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노녹정이라고 그러죠. 노녹정. 그렇죠. 노동, 녹색. 네. 그렇죠. 그렇죠. 노동당, 녹색당, 녹색당, 정의당이 있는데 네. 노동당 이백윤 대표, 그 다음에 녹색당 이상현 대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신호등 연대라고 합니다. 네, 색깔이 신호등이에요. 그러네요. 노란색, 네. 빨간색, 초록색. 그렇네요. 그래서 이 세 당 대표가 실제로 3차 TV 토론 때 같이 갔어. 네. 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노녹정,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이 세 당이 있고요. 네. 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전국 이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네. 연대의 수위를 높이면서 음. 되게 많이 이게 호흡을 맞춰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마침. 네. 근데 또 합당을 하거나 뭐 통합을 하기는 어렵고 네. 각자의 정당으로 존재하면서 연대를 강화하자는 의미가 그렇죠. 있고 네. 대선은 공동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노녹정당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노동단체, 네. 시민단체들도 꽤 많이 결합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단일 진보 좌파 단일 후보를 한번 뽑아보자. 대선 후보를 뽑아보자 네. 해가지고 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 한 그렇죠. 명이 단병호랑 권영국 빼고 가장 네. 권영길 빼고는 권영길. 가장 유명한 그렇죠. 뭐 김명환도 있고 한데 네. 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도 됐어요 이 사람은. 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유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체를 하고 있는 분인데 네. 이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제 경선을 했어요. 네. 이 권영국이. 네. 그래서 누가 이겼죠? 권영국이 권영국이 이겼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출됐죠. 사회대전 연대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네. 됐습니다. 네. 근데 경선을 할 수가 없어 정당이 아니라서. 그래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회원가입 10,000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한테 투표권을 줘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네. 권영국이 된 거예요. 저 투표했어요. 네. 네, 그 돈을 내고 해서. 네. 그러니까 법률상, 정당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되게 언론의 주목을 그나마 받았던 게 뭐냐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있죠. 네. 한 2,000에 1,000에 가까이 넘게 했던 그 수요 집회 나가가지고 네. 마이크를 잡았는데 네. 거기서 어떻습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상 시위하는 거거든요. 수요일마다. 그렇죠. 근데 옆에 구구 집단, 구구 네. 시위대들이 약간 아이고 성매매한 놈들 아니야? 자기 그런- 스스로 재발라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몰상시간, 몰상시간 놈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네. 권영국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네. 아이고 저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권리를 주장해자겠습니다. 권리를 옹호합니다라고 했겠어? 아니면 사자후 화를 냈겠어요? 일갈했죠. 예. 예, 그랬습니다. 내 이놈! 이랬어. 그렇죠. 너네들이 인간이야? 감히 전쟁 범죄 피해자를 모욕할 수가 있냐 말이야! 라고 했어요. 네. 그게 사이다다. 그렇죠. 과거 이빨 빠진 이재명이 한때 사이다였던, 네. 그러니까 김 빠진 사이다가 된 이재명이 과거의 사이다보다 더 사이다 같은 그렇죠. 권영국
후보의 사이다 발언이 있었어요. 그도 한번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네. 그게 그나마 좀 화제가 돼서 그렇죠. 언론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 선거운동 시작일이 5월 12일이에요. 5월 12일 0시가 딱 자정이 넘어가니까 첫 일정을 뭘 했을 것 같아? 첫 이벤트.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이벤트. 5월 10일 넘어. 누구를 만났겠어? 재벌 대기업을 만났겠어? 노동자들을 만났겠어? 노동자들 만나지. 그렇죠. 네. 근데 그 노동자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만났겠어? 아니면 고공농성하면서 고공농성. 점성하고 있는 사람? 네. 근데 참고로 권영국은요 네.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아. 근데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네. 노동자가 있는 그 높은 데 올라갔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고소공포증이 진짜 단순한 게 아니라요. 네. 진짜 이 악물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막 밑에 보지 말라고 해도 그렇죠, 그냥 사람이 공항에 와요. 높은 데 가면은 그렇죠, 막 진짜 몸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게 돼요. 진짜 그렇죠. 막 온몸이 떨려고요. 진짜 오줌 안 싸게 다행이에요. 진짜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진짜 심한 건데 그걸 이겨냈다는 거는 그건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죠. 의지, 절박함, 진정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대선 끝나고 조금 나아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약간 그 위로도 해주고, 네. 이게 그 세종호텔에 있는 그 노동자분들도 투쟁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분도 이게 지지를 해주고. 안타깝게 고소공포증이요. 머리가 진짜 하얘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핵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대선 후보 그걸 참았다는 거죠. 첫 일정으로 이제 갔던 네. 게 이제 노동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가장 취약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예. 주요 공약은 뭐 기후위기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냈고요. 성평등 여성 정책도 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겠다. 뭐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선언하면서 비동의 강간죄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네. 부자감세 철회하고 그다음에 증세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상속세도 대폭 올리겠다.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그렇죠.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 아주 잘 말했어. 네. 오요한나 씨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쿠팡맨들. 맞아요. 그 다음에 화물차 기차들. 그렇죠.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생들. 네. 4대 보험 또는 고용보험 안에 들지 못한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진짜 많아요. 너무 예. 많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사실 2018년 지방선거 때 나왔던 얘기는 해. 진보 진영에서. 네. 이거를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으로 전면 내거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이게 약간 되게 센세이션을 했던 그 약간 핫하게 뜨는 공약일 때가 있었거든. 정책일 때가 있었거든.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플러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약간 마치 라이벌 진보 공약처럼 지금은 기본소득이 되게 오염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땡땡당이라고 있어요. 네. 예, 기본소득을 밀고 있는 기본 땡땡당의 용모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재명 뭐 그냥 똘마니처럼 용모 하는 거 의원. 용모 의원과 사회 땡땡당이랑 뭐 진보 땡땡당 용씨는 많지 않지 않나? 어쨌든 뭐 네. 조국 땡땡당이랑 뭐 있어. 네. 조국 다음 다 말했나? 조국 땡땡당. 어쨌든 유일하게 네. 거대 양당에 기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한 진보정당 어디다? 바로 민노당. 민주노동당. 구호 민주노동당이고 그렇죠. 그 후보 누구? 기호 5번 권영국. 권영국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권영국 찍었어요? 아니면 김문수 찍었어요? 오늘 네. 말해도 되는 거야? 비밀 투표. 하긴 뭐 나 이제 카리나가 아니니까 말할 게 5번 찍었습니다. 난 카리나가 아니니까. 예, 정혜민 네. 정혜민 크루는 8번 찍었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이 거대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자 세력화 해야 된다면 아까 동훈이가 그거 읽어줬고요. 네. 아니 혜민이가 읽어줬고요. 네. 대선 토론에서 어땠습니까? 이재명과 협력적 스탠스가 좀 약간 불만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의 국민의힘은 사실상 샴 쌍둥이처럼 네.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마치 약속대를 하듯이 네. 대한민국을 망쳐온 네. 정치 빌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한테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비판적인 진보 진영 인사들이 네. 페이북에다가 많이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럼 권영국이 이재명이랑 약속대를 하듯이 토론하는 거 아니냐. 아. 이재명도 무슨 권영국 칭찬하고 네. 봤어? 인권 변호사로서 존중합니다.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고 너무 김문수만 후드로 패고 이준석만 후드로 패고 이재명한테는 너무 약간 살살하면서 마데카소 발라주면서 뭐 그러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비판적인 진보 인사들이 좀 약간 불만이 많아. 나도 불만이 많아요. 네. 너무 이재명과 협력적 스탠스가 아니냐. 좀 그게 불만이긴 해. 네. 근데 토론 때 어땠어? 권영국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 이렇게 옐로 카드. 네. 그다음 뭐야? 레드카드. 레드 카드 누구한테 줬어? 이재명. 트럼프한테 딱 줬죠. 네. 예. 트럼프. 그다음에 손바닥에 왕자를 쓴 게 아니라 뭐 썼죠? 민. 백성 민자를 써서 네. 그것도 좀 화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준석 젓가락 유도 질문을 가만히 있는 권영국한테 하더라고 그거를. 그렇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좀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가장 정책과 비전과
그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후보가 권영국 아니었나. 그렇죠. 물론 이제 네거티브가 없진 않았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 창설해야 된다 이런 말 하고 1차 토론 시작하자마자 그 김문수한테 김문수부터 공격했어요, 맞아요. 어퍼컷을 날던데.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네. 내란 수계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첫 질문이 이거였어. 첫 질문이 그리고 김문수한테 내란 수계 윤석열 인정하냐고. 뻔뻔하는 거지. 음. 그 내란에 책임 있는데 왜 후보를 나오냐? 사실 안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 예. 아니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대선 TV 토론에서 네. 전 국민이 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개신교 사람들인데, 네. 그러니까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만 명이 거의 기독교인데, 네. 그 사람들 표심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3,500만 명은 아니잖아. 그렇죠. 3,500명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긍정적이야. 여론조사 해봐도 높아. 그렇지. 근데 개신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무섭잖아. 그 사람도 나서잖아. 네. 예수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막 동성애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깝치잖아. 그렇지. 동성애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주장 개재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를 반대한다. 광주 시민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서울 그런 시민을 거지. 반대한다. 맞아요. 동물원 사육사를 반대한다 뭐 이런 거거든. 내가 봤을 때.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기독교를 반대한다 그 말은. 그렇죠. 개신교를 반대한다. 한국교회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게 표심이 두려워서 이재명도 막 나중에 이재명 입만 열면 나중에잖아. 나중에 안 돼. 사회적 합의 나중에 신중하게. 그놈의 사회. 나중에 사회적 합의 신중하게 경제 어려워서 감세 처리 못한다. 뭐 이런. 네. 그렇죠. 그 나중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 말 해가지고 네. 나중에란 말 하지 말고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슬로건 내걸었듯이 지금 하세요라는 취지인데 그게 마치 이재명을 옹호하는 듯한 약간 이런 비판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대선 TV 토론 봤죠? 예, 네. 네. 나섰고 그 다음에 사표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수 후보, 그러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적죠. 적죠. 적지만 왜 권영국에 투표를 합니까? 그걸 그냥 데이터에 반영이 되니까. 예. 그렇죠. 예. 몇 퍼센트 얻었는지 데이터 보면 남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또 다음 그 선거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대선이나 다음 선거에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죠. 되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을 낸 후보가 네. 이 정도 100만 표, 200만 표 이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거는 네. 이런 정책적 가치관을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네. 하나의 반증이죠. 반증이자 표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당장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을 사표, 쓰레기통에 네. 들어가는 표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말을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사표는 없습니다. 예. 네, 예. 사표는 없다. 그렇죠.